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거 피하나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뭐한 10개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 반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이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먹으면 좋은 과일 몇 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레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그래서 알알이 블루베리가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네. 들어있으면 인체 어디에 좋나요? 모든 만성 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그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 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 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 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 키위파이기도 하네요. 참외요. 참외 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 러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 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2개, 3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 팁 같은 게 아, 있나요? 일단 공복의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의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혈당 계기가 스파이크.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식사와 과일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 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거는 이제 여름 과일에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참외를 그렇게 뭐 무쳐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 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무쳐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도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지만 정말 쥐약입니다.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박 한쪽이라고 했는데 막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 이제 기준으로 보면 2쪽 정도 적당해요.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 편에서 강조드리는 게 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2쪽 정도가 적당하다.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나 수박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 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 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의 위배가 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씹어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 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을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다 일단 드실 수는 있고요.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이게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미자에는 휘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휘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랐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효과 5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죠.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이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건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차.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콤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하나에서 2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하나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차 400g 혹은 냉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 마셔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차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건강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점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등이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의 모든 곳이 점막인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하며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며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이 공기에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에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 가지 꼭지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칼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습니다.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눈부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에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며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근육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명대학교의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습니다.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에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것인데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먹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지 섭취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하여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위장에서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들을 쏙쏙 다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언제든 편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정보 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진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뭐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뭐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뭐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뭐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뭐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의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 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